안녕하십니까. 농산물 유통 이론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할 명기대학교의 이경원 교수입니다. 여러분하고 오늘 강의할 내용은 유통의 개관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 유통의 이해, 유통 개념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캐치프레이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트렌드를 느끼고 미래를 선도하자 하는 측면에 이 캐치프레이적인 용어를 좀 한번 설명하고 그 강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트렌드, 우리 생활하다 보면은 어떤 생활 패턴이라든가 사람의 어떤 그 생활 양식 같은 것들에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 유행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하는 이 트렌드를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느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감으로 느끼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사업적인 측면도 우리가 그 하나의 추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측면, 미래.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벤치마킹적인 요소를 많이 얘기했죠. 벤치마킹 하게 되면은 남의 거를 베끼는 거죠. 그래서 조금 거기에 업그레이드한 것이 우리가 벤치마킹인데,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선도한다는 개념은 퓨처마킹 측면이에요. 퓨처마킹.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어떤 비즈니스라든가 어떤 그 상품 이런 걸 개발해서 뭔가 사업의 성장, 발전을 시키는 그런 내용의 일이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를 좀 느끼고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선 그 유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유통학이란 어떤 학문적 체계를 가지고 있나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통학은 경영학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학 하면 인사조직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세무회계, 마케팅, 요 내용이 우리 이제 주요 그 경영학의 이제 과목이 되겠죠. 그 중에 우리 마케팅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가 4P,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 개념을 우리가 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5P까지 얘기를 해서 이 피플, 이 사람, 하나의 소비자죠. 이런 소비자의 측면까지 우리가 그에 대한 스터디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유통이다 하게 되면은 마케팅에서 이 플레이스 개념이에요. 플레이스. 이에 대한 측면을 우리가 이제 스터디하는 학문이 하나 이제 유통적인 요소인데, 그래서 우선 그러면은 마케팅에 대해서 우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경영학의 한 과정인 우리 마케팅을 보게 되면은 우리 개인과 조직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교환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영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 이걸 주로 우리가 이제 4P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과정에서 고객의 니즈와 욕구를 충족시켜 나아가는 모든 경영 활동을 우리가 마케팅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니즈와 원치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니즈는 근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바람입니다. 욕구는 실현 가능하지 못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생활하면서 미충족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반 활동이 마케팅 활동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생산자가 있다 하게 되면은 우리 고객, 하나 이제 소비자적인 측면에 상품이나 우리가 서비스를 가치를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하나 이제 가치를 지불하게 되죠. 그게 이제 하나 이제 돈이라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정보를 소비자의 바람이라든가 하나의 기업의 이런 하나의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음으로 해서의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 과정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소통이죠.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 과정. 그래서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마케팅 활동은 가치다 이거죠. 밸류. 이 밸류를 어떻게 만드느냐. 저하고 앞으로 이제 강의를 하면서는 이 밸류를 만드는 제반 활동에 대해서 아마 제가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마케팅 믹스 구성.
이 마케팅 믹스다 하게 되면은 뭐 한마디로 이제 믹스하면 이렇게 그 뭡니까 그 하나의 반죽을 하는 거죠. 마케팅의 요소를 특히 4P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장 잘 반죽을 해서 효율성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 이제 마케팅 믹스예요. 거기에는 우리 아까 앞에서 나왔던 이 상품 전략, 이 프로덕트 스트레지가 있고요. 우리 가격 전략, 다음에 촉진 전략, 유통 전략 있습니다. 이 마케팅 믹스의 이 네 가지 요소를 어떻게 가장 유효적절하게 혼합해서 우리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 고객의 가치를 제고하는 그런 역할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여에 여러분께 이 마케팅 믹스 전략에 대해서 좀 구원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여러분께 지금 그 빵을 만들으라고 여러 가지 밀가루, 뭐 이스트, 물, 불, 뭐 제반 레시피까지도 아마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만드는 빵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아마 물에나 이런 그 온도 같은 걸 조정 못해서 하나의 딱딱한 그 벽돌 같은 것도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걸 잘 그 배율이라든가 시간, 온도 같은 걸 잘 조정해서 정말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 그런 그 하나의 빵을 만들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마케팅에서 이 상품이라든가 가격, 이런 촉진 유통을 어떤 효율적으로 잘 그 조화를 시키고 그 혼합을 시켜서 그런 가치를 만드는 그런 역할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케터고 그 역할을 하는 기능이 우리 마케팅 믹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상품 전략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 상품의 어떤 다양성, 여러 가지 우리가 상품이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이제 필요하고, 품질이라든가 디자인, 어떤 성능, 뭐 브랜드, 이 하나의 그 패킹이다 하게 되면 이제 포장이 있죠. 또 뭐 우리가 보증, 뭐 이런 요소들을 갖다 어떻게 잘 조화를 시키냐 하는 측면. 가격도 우리가 이제 리스트 프라이스 하면 이제 어떤 정찰적인 요소죠. 때로는 이제 할인도 하고, 거기에 따른 리베이트도 제공해요. 그래서 또 어떤 그 돈을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할부 같은 거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그 결제 기간, 또 그 신용 보증 기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한 그런 요소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촉진 전략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영업, 세일즈 프로모션, 판촉 활동이 있죠. 그리고 광고, 홍보, 뭐 다이렉트 마케팅,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유통해 보게 되면 어떤 채널로 갈 거냐, 어디까지 커버할 거냐, 다음에 이 하나의 구색은 어떻게 갈 거냐, 예, 또 어디에 위치를 하며 재고는 어떻게 할 거냐, 운송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등등의 기능들을 유통 자체에서도 하나의 믹스가 나오고, 마케팅에서는 이런 네 가지를 다 효율적으로 믹스하는 그런 기능들이 마케팅 믹스다는 것을 좀 먼저 이해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마케팅 개념에 요새 이제 많이 개념이 바뀌었죠. 이 필립 코틀러면 마케팅의 대부입니다. 이분이 얘기하시는 마케팅 3.0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장은 어떤 그 물질적인 욕구만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각 개인의 어떤 자아 실현, 다음에 공동 창조, 요새 이제 우리 창조 경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다음에 이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휴먼 스피리트, 영혼의 시대로 진입했다. 이렇게 이제 필립 코틀러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1.0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케팅 하나의 믹스 요소인 4P,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 개념의 그 자체 하나하나를 갖다 어떤 식으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걸 맞춰주느냐 하는 그런 기능이었다면은, 마케팅 2.0에는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서 STP, 어떤 세그멘테이션, 타겟, 포지셔닝이죠. 이 시장을 세분화해 가지고 거기에 표적 시장에 맞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마케팅 2.0입니다. 이 마케팅 3.0, 지금 우리 선진 그 마케팅 업체들이 추구하는 3.0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휴먼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휴먼 스피릿적인 요소다 하게 되면은 우리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그 영혼적인 거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아 실현, 사회적 가치를 만들 때 있는 그런 정신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요새 보시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 기업 자체에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어떤 기여하는 그런 역할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소비자에게 어떤 지성, 감성, 영혼에 얻을 수 있는 그런 품격 있는 상품을 만든다든가 기업으로서 전환이 요구되는 그런 마케팅이 이 필립 코틀러가 말하는 마케팅 3.0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근래 이제 마케팅의 그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마케팅의 특징에서 최악의 기업, 우수 기업, 최고의 기업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우리 마케팅 3.0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면 최고의 기업들이에요. 바로 이 시장을 주도하는 옛날 우리 최악의 기업 제품 지향이었다면 지금 최고의 기업들은 시장을 이끌어주는 거죠.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 최악의 기업이 대중시장을 지향한다면은 최고의 기업은 틈새 시장을 지향하는 이런 측면으로 접근이 되고 있다 하는 거고. 그래서 최고의 기업이 또 추구하는 측면은 고객의 욕구하고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줘요. 문제 해결을 통해 가지고 이 소비자의 고객의 가치를 제고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전설적인 제품 서비스. 우리가 지금 이제 전설적인 제품 같은 걸 뭐 한 예를 들면 소위 얘기하는 명품들 있죠. 명품.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 하는 측면이고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성과를 지향하고 우리가 최악의 기업이 경쟁자를 대응하고 우리 우수한 기업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쟁자를 벤치마킹 한다면은 최고의 기업은 경쟁자를 추월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마케팅의 이 공급 체인 하나의 경로 구성원들 간의 하나의 그 서로의 연관관계를 본다 하게 되면 최고의 기업은 공급업체나 판매업체와의 어떤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최악의 기업들은 뭐냐? 공급업체나 판매업체를 착취를 했어요. 착취를. 이제는 파트너십으로 더불어 사는 거죠.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같이 앞에 우리 마케팅에 말씀드린 밸류를 어떻게 추구하느냐 하는 측면이고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우수한 기업 같은 경우에 평균 이상의 배송 속도였다면 이거는 탁월한 배송 속도, 탁월한 물류 기능,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어야 되겠다는 측면이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최고의 기업들은 팀워크, 아까 수평적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략적 제휴를 하고 아까 그 품격 있는 마케팅 3.0을 추구하는 그 사회적 기업 지향, 사회기업 측면으로 이제 발전되는 하나의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이 최고의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통학을 좀 제가 좀 이제 마케팅을 앞에 나왔던 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유통에 대해서 제가 학문적 체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통학에 있어서는 우리 유통 경제론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유통 기구론 거기에 구성하고 있는 도매, 소매, 뭐 물류 기능, 뭐 여러 가지 기능들 또는 거의 조직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구론이 되겠습니다. 유통 정책. 우리 이제 유통은 특히 유통 물류 이렇게 보게 되면 인프라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게 어떤 지원적인 요소, 인프라적인 개념이 없이는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그런 측면 유통 정책론을 우리가 별도 학문으로 과목으로 배정할 수 있고 특히 우리가 이제 주로 유통에서 얘기한다면 유통 관리론입니다. 우리 도소매 수행하는 우리 상권 분석이라든가 점포 개발론, 우리 소매 마케팅론, 소비자 행동론, 뭐 우리 머천다이징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바로 유통 관리론에 해당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유통에 대해서 좀 그 기본적인 개념, 본론적인 측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유통이 뭐냐? 유통이란 뭐냐? 근본적으로 유통이라는 것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보게 되면 유통은 하나의 그 비용을 증가시키는 이런 측면의 하나의 비즈니스였어요. 그래서 우리 그 계급층에도 사농, 공, 상 아닙니까? 상업을 하는 사람들 제일 어떻게 보면 천민대우한 그런 측면인데 유통이라는 게 그런 부가가치를 창출 않는 그냥 중간에 껴서 그 비용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부가가치를 만드는 그런 활동이 유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여기 유통의 기능에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그 상품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도매, 소매의 어떤 그 상적 유통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줄여서 상류 그렇죠. 상류. 우리가 소위 이제
그 미국 같은데 리테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품을 팔면 거기에 따른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화 기능 등이 이제 나와요. 이걸 우리가 물적 유통이다. 여기 이제 줄여서 물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 기능들이 있어요. 금융 기능이라든가 인프라 기능이라든가 뭐 보험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보조적인 이런 활동을 통틀어서 우리는 유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의 어떤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우리 도매, 소매, 우리 빨간 표시한 게 이제 도매, 소매의 어떤 이제 그런 상품의 흐름이에요. 그럼 우리가 물건을 팔면은 하나의 거래 행위가 되겠죠. 거래 행위. 도매, 소매에서 그 소의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생산자에서 도매, 도매에서 소매, 소매에서 소비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상적 유통에 이제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물건이 거래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예, 우리 물류가 일어나겠죠. 물건을 이동시켜야 되겠죠. 때로는 보관도 하고 하역도 하고 포장도 하고. 이제 물류의 흐름이 나고 반대로 우리에게 보게 되면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어요. 모든 거 플러스 마이너스는 우리 삶에 있어서는 하나의 제로가 되는 이런 측면이 돼요. 그래서 거꾸로 이제 들어갈 것이 우리 이제 돈이 거기에 대한 이제 대가 지급이 있겠죠. 돈이 소매, 도매, 생산자 측으로 가죠. 그리고 아울러 정보가 또 이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적 유통에서의 효용이다 하게 되면은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음으로만 해도 상당히 뿌듯한 느낌을 아마 여러분들 받으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되면 뭐 로봇을 하나 이렇게 좀 구매해 달라고 뭐 하다가 하나 각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거 부러워하면 하다가 내가 가지고만 있어도 가지고 뭐 조금 놀다가 다 버려도 가지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크게 만족을 하죠. 그래서 소위 포지션 유틸리티, 하나의 소유에 대한 욕구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운송, 이거를 이제 운반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효용이 창출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사과가 생산되는 측면인데 대구에 많은 사과가 생산되는데 이것을 그 만에 하나 대구 사람들한테 다 소비를 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경제의 원칙에 수요와 공급의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를 서울로 가져온다면 그만큼 이 운송비는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가치는 아마 서울의 많은 사람들이 한테 공급을 하게 되면은 대구에서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이게 바로 그 운송, 그러니까 플레이스 유틸리티, 장소를 옮겨서 그만한 부가가치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보관에서 이제 타임 유틸리티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사과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을에 이제 주로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걸 가을에만 다 소화시킨다고 우리가 소비시킨다면 어떨까요? 이거 아까 공급이 많아지는 거예요. 쌓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보관해서 내년도에 봄이라든가 뭐 여름에 또 내년 사과하기 직전까지 간다면 아마 비싸게 팔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어떤 시간을 조율을 해서 상품의 효율성을 창출하는 이것이 바로 타임 유틸리티 측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포장 기능이다 해가지고 타임 유틸리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과를 문병을 간다고 한번 가정해 봐요. 우리 이제 그 길거리에서 이제 파는 그 리어커 상들한테 여러분들이 아마 사과를 예를 들어서 10개 사가지고 뭐 검은 비닐봉지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하나의 선물로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때 하나에 예를 1,000원했다면 10개면 10,000원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래도 문병 가는데 그 자기의 어떤 우신도 있고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색종이로 이렇게 싸가지고 이거를 하나의 바구니에다 담아가지고 한다면은 그 자체 10개라면 10,000원이겠죠. 그럼 거기에 소요되는 어떤 포장비라든가 어떤 이 바구니값 해서 그게 해가 한 2,000원 됐다면 12,000원인데 이걸 아마 15,000원이라고 이렇게 달라고 여러분들한테 15,000원에 판다면 거기에 3,000원의 플러스가 있죠. 그래도 아마 우리 소비자는 아까 검은 비닐에다가 10개를 싸가는 것보다는 아마 이게 더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그게 바로 포장의 어떤 형태를 바꿈으로써 효용이 창출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상적, 물적 아까 지원 활동의 이제 그 기능들은 아까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상적 유통에도 거래 기초시설, 뭐 우리 하나의 뭐 백화점 같으면 이제 백화점 매장 같은 것도 되겠죠. 거기에 여러 가지 정보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다음에 물류시설에서 이제 나름 물적 기초시설이 있고 아까 각 기능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 활동의 보험, 금융, 정보, 규격과 표준화 이런 제반 활동이 바로 유통지원 활동이다라고 보시고요. 그 체계도는 여러분들이 밑에를 보시면 아마 그 서로 유기적인 관계도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유통의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적 유통 기능에 있고 물적 유통 기능, 지원 활동.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까 상적 유통은 상품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는 기능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소유권의 이전 활동을 해서 도매 소매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물적 유통은 시간과 공간을 극복해가지고 효용성을 창출하는 기능이다라고 말씀드려서 그 다음에 거의 운반, 보관, 하역, 포장, 유통, 가공, 물류 정보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로지스틱스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 활동이 필요해요. 금융, 보험, 규격과 표준화 이런 활동들이 우리가 우리 유통의 우리 삶의 질을 또 향상시키는 그런 측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통 경로에 대해서 보게 되면 유통 경로가 아까 창출하는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하나의 타임 유틸리티, 플레이스 유틸리티, 포지션 유틸리티, 타임 유틸리티적인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유통이며 유통 경로가 창출하는 효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유통 경로상에서 하나의 발생하는 기능을 보게 되면은 상품의 어떤 교환을 원활하게 해주죠. 그리고 더 이제 도매 소매 이런 기능들이 어떤 그 교환을 더 촉진시켜주는. 그리고 이 제품을 갖다가 우리 생산자는 아까 농산물이다 하게 되면 사과면 사과만 사고 배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소비자는 사과도 배도 복숭아도 또 뭐 여러 가지 식품도 같이 놓고 이렇게 판매해서도 구매하는데 상당히 편리를 하겠죠. 그리고 거래의 어떤 표준화, 하나의 포장의 어떤 그 포장 단위를 갖다 이제 어떤 하나의 표준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거래를 한다면 소비자들이 요런 규격이라면 바로 요런 표준이구나 하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아울러 이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능이 바로 유통 경로의 기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유통이 왜 중요하냐?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좀 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유통은 비탄력성이 있고 지역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어요. 이 비탄력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마케팅에서 4P를 말씀드렸어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적인 측면에서 이 상품을 만에 하나 상품의 어떤 품질이라든가 어떤 가격에 문제가 있다면은 이 자체를 뭐 폐기시킨다든가 이제 이런 측면으로 해서 좀 뭔가 문제되는 것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손해가 발생 않는 건 아니죠. 아까 상품을 만들었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아니다면은 이걸 폐기시키고 새로운 상품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뭔가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측면, 이걸 우리가 탄력적이라 한다면 유통은 비탄력적이에요. 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가 백화점을 예를 들어서 한 만평,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한 34,000 제곱미터가 되겠죠. 백화점을 내가 여기다 설립이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 백화점이 장사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아까 물건가 좀 상품이 좀 품질 저하됐다고 이거를 버린다든가 싸게 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특히 이상하게 유통시설 같은 경우는 한번 해놓으면은 다른 용도로 쓰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유통 경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전에 이제 대리점 경로가 있고 요새는 이제 프랜차이즈 체인 경로들이 있는데 한 번 경로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바꾼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위 유통은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많은 준비와 또는 연구와 소비자에 대한 그 바람들을 정확히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통은 또 하나 지역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에 잘 된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잘 된다 그런 보장 없어요. 그 지역에 따른 측면의 어떤 그 방향 설정과 하나의 전략이 필요한 측면입니다. 그리고 유통은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상당히 큰 전문성을 요구를 해요. 한마디로 유통을 제대로 하려면 소비자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 돈 버는 거 간단해요.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좀 맞춰줄 수만 있다면 그건 다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하시잖아요. 열 길 물길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쏘고 마음을 번다. 정말 어려운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를 정확히 이해하는 그런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리고 상품에 대한 전문성, 여러 가지 상권에 대한 전문성, 많은 전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통이라는 게 어려운 것이 비탄력적이고 지역성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 전문성도 다른 어느 우리가 비즈니스보다도 아주 비중이 크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통 서비스 수준과 유통 기능의 연관관계 보면 우리 장소의 어떤 편의성이 확대돼야 되겠고 특히 상품 구색을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느냐는 측면, 다음에 상품 품질 문제, 정보 제공을 어떻게 할 거냐, 교류 확대를 어떻게, 신용, 주문 시간 장도를 어떻게 하고, 반품 처리는 어떻게 하고, 카드 사용 같은 확대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유기적인 관계를 따라서 서비스 수준을 어느 단계로 갈 거냐 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업태적인 요소도 있고 전략적인 측면이 나온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유통산업의 어떤 컨셉 변화를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업이 지금 발전 단계를 보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판매 대행업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구매 대행업으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유통업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앞서가는 기업들은 뭐냐? 문화 창조업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문화 창조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판매 대행업 할 때는 우리 공급자의 유기적인 관계만 잘해서 상품만 잘 받으면 됐어요. 그러면서 상품 가치만을 잘 알려가지고 소비자들의 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근래 와가지고 소위 여러분들 잘 아실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CRM이죠. 이런 CRM 측면. 그리고 생산자, 우리 조달에서부터 생산 과정, 우리 판매, 또 우리가 이제 소비, 또 사용하고 나서의 어떤 재반, 어떤 유기적인 그런 물류 경로적인 측면에 서로 우리 정보망 자체, 흐름의 어떤 연계 관계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이제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SCM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구매 대행을 본다면은 고객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구매 대행,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측면에 상품이라든가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고객이 바라는 바를 대신해서 우리 유통업체들이 해 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구성원, 거기에 생산자라든가 도매, 소매, 여기 뭐 이런 분들, 또 관련되는 물류업체라든가 서로 협력관계가 구축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적, 이 선도기업들이 지금 나가는 것은 우리 문화 창조업이요. 다시 말하면 소비자들의 삶의 질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기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창조성, 지금 우리 정부가 좀 추구하는 창조 경제의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 문화 창조업이 아니겠냐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감동적이고 어떤 차별적인 체험 기능이 좀 가야 되겠고, 소위 우리 이제 그 문화 창조업적인 유통업은 고객 맞춤형이에요. 고객 맞춤형. 한 예를 봅시다. 우리 먹거리에서도 우리가 단순히 그냥 그 무배추, 뭐 사과배 이렇게 팔 게 아니라 우리 그 당뇨 환자들이 지금 우리 국민의 거의 10%에 가까운 사람들이 당뇨 환자예요. 이분들은 지금 뭔가 자기 그 당뇨에 좋은 음식을 찾아서 좀 먹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몸도 불편한데 그걸 일일이 찾아다닌다는 비용과 시간이 허락질 않아요. 그런 당뇨 환자들에게 맞는 그런 식품을 공급해 준다면 이런 비즈니스는 어떨까요? 바로 이게 우리 건강 증진을 해주는 바로 이런 측면의 하나의 유통업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농산물 유통에서도 우리 단순히 지금 단계로 보면 제가 봐서는 과거적인 판매 대행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문화 창조업으로 좀 점프할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과정으로 좀 점핑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기대해 보기도 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통업태를 제가 한번 신업태를 한번 볼게요.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앞으로 이제 쇼핑몰이 이제 하나의 대세로 좀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백화점, 할인점, 뭐 슈퍼 같은 데서 물건을 샀습니다만은 우리 소위 이제 원스톱 라이프 개념을 얘기해요. 내 생활을 한 군데 가서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다. 먹고 놀고 자고 엔조이 이런 기능까지 다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 엔터테인먼트 쇼핑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유망업종은 체험 전문점. 우리가 물건의 어떤 그 성능이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물건을 직접 자기화하는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전에 한 기업의 한 유통업체가 봤더니 도자기를 이런 하나의 그릇 같은 거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공장에서 이제 여러 개를 똑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나오는데 거기에
자기의 어떤 가훈이라든가 이런 걸 도자기 자체에다가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어떤 물건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봤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체험적이면서 자기의 어떤 자기화 할 수 있는 그런 상품까지도 만드는 그런 이제 전문점이 바로 이제 발전되는 분야로 보고 있고, 특히 우리 홈쇼핑, 우리 TV 커머스예요. 우리 홈쇼핑 같은 특히 바쁜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 TV 커머스가 지금 상당히 발전되는 측면으로 가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인터넷 쇼핑이 우리 ITC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인터넷 쇼핑이 크게 지금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에요. 특히 요새 이제 우리 스마트폰을 가지고 엠커머스 이것이 크게 지금 확대될 수 있는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적인 요소가 지금 비중이 좀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자상거래 분야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내년쯤이면은 지금 할인점이나 이런 데보다 매출이 좀 커질 좀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티커머스나 인터넷 쇼핑 같은 것들이 크게 증대하다 보니까 이 택배, 하나의 물류 기능이 크게 지금 강화되는, 그래서 이 5가지 분야가 앞으로 유통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류를 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서 제가 물류하고 로지스틱스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물류는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으니까, 로지스틱스는 물류 기능에 우리 인재, 자금, 조달, 판매, 생산 비익 등을 포함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로지스틱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군에서 얘기하는 병참술에서 나왔어요. 병참술. 그래서 좀 물류와 로지스틱스 관계를 좀 이해를 쉽게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면은 물류는 여기 지금 녹색으로 표해 있는 운반, 보관, 포장, 하역, 물류 정보화예요. 로지스틱스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간단할 거예요. 물류는 로지스틱스의 부분 집합이다 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서 우리가 이제 물류와 로지스틱스를 정확히 좀 앞으로 인지를 하고 저하고 좀 이렇게 좀 학습하는데 좀 서로가 이제 이해를 좀 명확히 할 수 있는 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물류기기도 발전 단계를 한번 좀 간단히 봐봐요. 우리 산악시대에 우리 조상님들, 저 이 지게 보면은 정말 멋진 그런 하나의 물류기기입니다. 근데 우리 특히 농산물 유통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지게를 못 벗어나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일반 우리 제조업 이런 데서는 지금 물류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뭐 선진국에는 뒤져 있지만 그래도 앞서가는 측면인데 우리 농산물의 물류는 한 3, 40년이 뒤져 있어요. 참 우리 조상님들은 누구보다도 다른 산업에 비해서도 앞서가는 이런 지게까지 만들었는데 우리는 과연 뭐 했냐 하는 걸 좀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이제 물류관리 영역에는 우리 이제 생산 물류가 있다면 그 전에 이제 어떤 우리 농산물에서도 우리 뭡니까 바세나돈에서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씨앗이라든가 비료 같은 거 이런 걸 조달하는 물류가 또 이렇게 있게 돼요. 그럼 거기 이제 판매 물류, 이제 우리 유통업체라든가 도매시장에서 판매 이제 자체 이제 물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소비자들한테 이제 이렇게 공급이 되다 보게 되면은 때로는 잘못돼 가지고 반송되어 오는 이제 반품 물류라는 게 있고요. 또 이것이 고객에 갔다가 다시 이제 공장이나 이런 데로 회수되는 이걸 우리가 이제 회수 물류다라고 얘기하고요. 특히 이제 다 쓰고 나면 특히 이제 음식물 폐기물 같은 거 이제 대표적인 우리 농산물 유통에서 나오죠. 이 폐기 물류적인 요소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물류에서 아주 중요하게 지금 다뤄야 되는 이런 측면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물류 기능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장소적 교용, 시간적 교용, 형태적 교용, 때로는 이제 수량적, 품질, 그다음에 가격적, 전략적인 기능이 이 물류에서 이게 동반되는 측면입니다. 물류는 앞으로 저하고 아마 많은 얘기를 제가 드릴 겁니다. 자, 제가 앞에서 우리가 물류가 3, 40년 뒤졌다고 그랬어요. 그럼 한번 보시자고요. 과연 우리 물류가, 농산물 물류가 왜 이렇게 뒤졌고 정말 3, 40년이라는 걸 뭘로 입증하냐? 저한테 아마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선 이 물류를 보게 되면 수송시대, 물류시대, 로지스틱 시대, SCM 시대, SLM 시대까지 얘기를 합니다. SCM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로지스틱스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SLM은
소사이어털 로지스틱스 매니지먼트, 사회지향적 물류과제. 이 친환경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소가 크게 가미되는 하나의 물류가 SLM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그 농산물 물류 관계를 보게 되면은 물류 시대도 아니고 수송 시대에 위치해 있어요. 수송 시대.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대적인 측면에 보게 되면 개별 관리 시대, 물류 관리 시대, 물류 기획 시대. 이런 측면입니다만은 우리 농산물에서는 개별 관리 시대에 지금 물류가 위치해 있다 하는 거를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를 우리도 일반 우리 공산품 국가에서 좀 추구하는 물류 기획으로 가고, 나아가서는 여기 이제 SLM적인 측면까지도 빨리 가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니냐라고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3, 40년 뒤졌다고 그랬는데, 그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물류 시대를 1970년에서 8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지스틱스 시대를 86년에서 1995년. 지금 SCM이 같이 하면 1996년부터, 우리의 SLM은 2005년부터 가요. 아까 제가 농산물에서는 운송시대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운송시대다 하게 되면은 요 물류시대 전에요. 물류시대 전. 그러면은 지금 우리 2014년 아닙니까? 그러면은 85년에 뭐 한다 하더라도, 85년부터 시작했다 하더라도 뭐 거의 마무리 단계였는데 30년이에요. 70년이다 하게 되면은 45년 전에 그런 농산물 물류의 위상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뒤졌다고 말할 게 아니라 이걸 어떤 측면으로 발전시킬 건지 하고 이제 저하고 많은 좀 연구를 같이 더불어 좀 학습이 되는 아마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업종별 물류비 이게 너무 뒤지다 보니까 우리 농산물의 물류비, 이건 뭐 축산, 뭐 양곡 이런 거 다 우리 첨가물까지 합친 거예요. 전체 매출액 대비 15.3%예요. 우리 첨가물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첨가물은 2011년 기준으로 19.2%예요. 19.2%. 매출액의 거의 20%가 물류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생산자들이 71%를 좀 부담하고 있어요. 생산자는 돈도 없고 자금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그 물류비를 71%를 좀 부담시키고 있어요. 소위 이제 수급자 원칙 아닙니까? 수익자 원칙이죠. 이 수익자 원칙적인 요소를 본다라도 돈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자본도 없는 사람이 무슨 개선이 되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물류가 지금 근본적인 지금 아주 3, 40년 뒤져 있는 이런 딱한 지금 위치에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게 뒤져 있다는 건 뭐냐?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뒤져 있는 우리 농산물 물류를 개선시켜서 우리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측면의 역할을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 물류의 이제 중요성을 제가 그럼 물류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걸 아마 개선을 하고 이것이 했을 때 그만한 부가치가 있구나 하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류의 중요성적인 요소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생산이나 판매 쪽에서 원가 절감은 한계성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는 근본적인 기능이 인간의 노동으로부터 해방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성 회복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도매시장 가면 하역 우리 하시는 분들 보면 다 힘으로 지금 노동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국가물류비는 국가에서는 다 지게차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도매시장만, 우리 농산물만 그걸 우리 사람이 해야 되는, 이런 걸 뭔가 개선해요. 그래서 우리 드라카 같은 분들은 물류를 갖다 암흑의 우리 경제의 암흑대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박하 교수는 비용 절감의 보고다. 바로 이 비용을 절감하면 바로 그것이 뭐냐? 이윤으로 갑니다. 이윤으로. 예. 그 이윤적인 요소로 이렇게 뭔가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암흑대륙이다. 암흑대륙에 조금만 빛만 비치면은 바로 뭔가 수익성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물류압류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생산비 절감 한계성이 우리 농업에도 마찬가지예요. 물류비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고객과의 경쟁 우위를 갈 수 있는 거는 어떤 전략적인 마케팅 전략적인 측면에서 특히 물류에서 바로 효과가 날 수 있는 이런 측면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물류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고, 자, 제가 이제 말씀만 드리면은 좀 중요하다고 다 얘기하는 그런가 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비용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물류비 절감 효과
비용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나 하는 걸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농산물 물류비가 앞에서 보셨습니다. 15% 정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200억의 매출을 가진 기업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물류비가 15%면 30억이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이 해가지고 경상이익이 6억이 났습니다. 제가 물류비 10%를 절감해 보겠습니다. 물류비 10%를 절감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우리 200억에서 물류비가 10% 했으니까 3억이 줄겠죠. 그럼 그 27억이 물류비가 됩니다. 그럼 기타 비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경상이익이 6억에서 9억으로 늘어나게 돼요. 증가하게 돼요. 자, 그러면 9억으로 이렇게 이제 증가한 거를 이 상태에서 우리 맨 초기 아까 물류비를 절감하기 전 단계에서 역으로 제가 계산해 볼게요. 역으로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제 요 기타 비용은 똑같은 비율로 해가지고 250억이 되는 거고 물류비가 아까 15% 하게 되면은 이제 40억이 돼요. 그래서 매출액을 아까 9억을 올리기 위해서는 요 상태에서는 9억을 얼마를 팔아야 되냐면 300억을 파는 그런 효과예요. 네. 아까 물류비 10% 줄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농산물 물류에서 제대로 아마 체계만 정비한다면 20, 30% 줄이는 건 저는 어렵지 않아요. 10%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0%를 줄였더니 매출액으로 측면을 보게 되면 200억에서 300억을 버는 다시 말하면 50%의 매출 증가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매출액만 따진다면 매출액을 200억 원은 300억을 올린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피땀 흘려 해봐야 15% 올리면 잘합니다. 10에서 15%. 15%면 얼마입니까? 230억이 되는 거죠. 230억. 근데 물류비 10%를 줄이니까 그건 어렵지도 않은데 바로 이제 이런 이윤 개념에서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이런 측면이에요. 자, 제가 그럼 첨가물을 한번 볼게요. 첨가물은 20%예요, 물류비가. 그래서 만에 하나 여기 100억의 그 매출액을 올리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물류비가 20%니까 20억입니다. 당기순이익이 한 3억이 되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 봐요. 그래서 20%를 물류비를 줄이면은 얼마가 되냐면 당기순이익이 7억이 되는 거예요. 7억. 그럼 아까 위에서 마찬가지로 7억의 매출액을 올리려면 얼마를 팔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200억을 팔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물류비 20%를 줄이니까 물류비 20%를 절감시켜 놓으니까 2배의 그런 매출 증대 효과가 있는 이게 바로 물류입니다. 우리 기업에서 추구하는 거는 이윤 극대화예요. 이윤 극대화는 매출 증대, 원가 절감, 비용 절감, 세금 절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매출 증대에도 한계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원가에도 한계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비용 절감의 여지는 지금 정말 경제에 암흑대리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류비를 이게 10%, 20% 줄여가지고 매출액을 50%, 100%를 올리는 그런 효과. 여러분들 한번 해볼 만하다 느끼시죠? 해야 한다고 느끼시죠? 예. 자, 같이 갑시다. 자, 오늘은 제가 농산물 유통의 기본적인 개념, 객관적인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